오늘은 한 분께서 러시아 주가 지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어느 쪽으로 섹터 순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때문에 물어보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미국도 많이 오르고 우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주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 세계 1위. 이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1위일 것 같은데 매장량 6위.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국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가 수준이 경제 성장과 재정 수입을 좌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가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에너지 쪽의 수출이 65% 전체 수출에, 국가 수출에 65%를 차지하고 재정 수입에 국가 수입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석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 흥망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면 이게 차트가 좀 복잡한데요. 여기 캔들 차트 있죠. 이 캔들 차트는 이제 모스크바 지수예요. 루블화로 표시된, 그러니까 러시아 통화로 표시된 러시아 종합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은 러시아 주가 지수인데, RTS라 그래서 러시아 주가 지수인데 이걸 러시아 통화로 표시한 게 아니고 달러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주가 지수를 달러로 하니까 환차 손익이 반영되겠죠. 환차 손익이 반영된 그 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색깔, 이거 쭉 떨어질 때 요 색깔 있죠. 이 색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 하여튼 요 색깔이 유가의 움직임이고요. 빨간색은 이게 루블화를 기준 통화로 하고 그 USD 달러를 표시 통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 하면 USD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우리나라 원화를 표시 통화로 하거든요. 루블화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루블화를 표시 통화로 하는데 이거는 그걸 뒤집은 차트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 드렸냐면 이 루블화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 이 RTS 주가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글로벌 금융이 붕괴됐죠. 전부 다 붕괴했고 이머징 섹터니까 통화 가치도 폭락했겠죠. 루블화도.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단 반등한 뒤에 여기 보시면 주가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루블화, 그러니까 MOEX 하고 RTS 두 가지 러시아 주가 지수는 옆으로, 이게 서로 다른 주가 지수가 아니에요. 동일한데 하나는 루블하고 하나는 이제 달러로 표시된 겁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MOEX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RTSI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잘 보시면 이 석유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이 석유 가격이 급락한 것 때문에 RTS만 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MOEX는 올라가는데 RTX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 가치 하락이 멈추게 되니까 움직이는 패턴은 똑같이 움직이죠. 얘하고 이 MOEX하고 RTS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추이를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붕괴된 이후에도 이 러시아 국가 자체 내 주가 지수는 일정 수준 유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감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100% 유가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보면, MOEX 지수를 보면, 최근 추세를 보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RTS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좀 더 늘려볼까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봉으로 보니까 차트 구별이 안 돼서 그냥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봤더니 이 표현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안 좋아요. 잘 보시면 유가도 밑으로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파란 주가도, 그 다음에 캔들 주가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란 주가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루블화가 급격히 여기 아래로 조정받으면서 MOEX보다 상대적으로 이 RTS가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추세는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석유 가격대가 지금 199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이때 정점을 쳤던 이 시기 수준까지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올라오진 않았는데 정도의 수는 상당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러시아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베팅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가가 단기간에 지금까지의 수요, 그러니까 그 그린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수요에 대한 쪽이 일정 부분 몰려서 석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약간 과거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낮아진 것이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낮아진 것이 유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최근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로 봐서는 좀 더 수요가 과거만큼 미치지 못하겠지만 기대치보다는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 가격은 일정 수준 머리를 더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보면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올라온 정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정도하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 더 치고 올라갈 정도의 갭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붕괴될 때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실제로 석유의 생산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생산이 많아진다는 그런 기대치, 원래 예상치만큼 그렇게 지표가 다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조정을 받을 건데, 그때 조정을 받을 때 이 러시아 주가 지수가 붕괴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직전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는데, 이거 쉐일 때문에 급락한 거거든요. 요거는 사우디가 감산을 하기를 이제 거부하면서 쉐일 오일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충격을 주겠다고 감산을 거부하면서 이게 붕괴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주가 지수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글로벌 경제 섹터가 경제가 잘 움직여서 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다. 유가가 내려가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유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계속 확정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 주가 지수가 아래로 유가 따라서 폭락하겠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건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얘를 뚫고서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 쉐일 산업 때문에 붕괴됐던 요 쉐일 산업 때문에 대규모로 가격이 붕괴됐던 게 쉐일 산업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는데 여기로 다시 회귀하겠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 쪽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석유 수요가 줄 거라고 하는 트렌드는 안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석유 가격이 여기를 뚫고 다시 여기를 목표치로 올라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대치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렸듯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밑으로 깨진다고 해서 주가지수 모스크바나 그러니까 MOEX나 RTS가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겠느냐?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약간 조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글로벌 주가지수 추세대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RTS가 상대적으로 MOEX보다 굉장히 못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붕괴 전에 MOEX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주가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RTS는 여기 보시면 붕괴 전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 붕괴 전으로 이미 올라왔죠. 그래서 모스크바 주가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은 환해지가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덜 보거나 혹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이 차트를 좀 더 보면 이 차트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루블화를 기준통화로 하고 우리나라를 표시통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루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시면 루블화 가치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 통화에 대비해서.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바닥점까지 오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환율 차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미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인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올라갔던 게 안정화된 뒤에 사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그런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이 얘기는 드렸었죠. 주식시장을 맞추는 건 럭비공 하나를 떨어뜨릴 때 럭비공이 튀는 방향을 맞추는 거라면, 환율은 사실 럭비공 3개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그 3개 방향을 동시에 맞추는 게 환율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방향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추세적 방향을 예측하는 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요.
근데 그게 왜 난 거냐면 이게 추세적인 움직임은 환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의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장기적 추세의 트렌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쉬운데요. 예측이 쉽다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예측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상단을 잘 대충 보면 그 상황의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환율이 최소한 여기 직전에 있었던 바닥을 터치하러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외화 예금 수준이 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뉴스 보도를 듣는데 지금 현재 외화 예금을 가입하는 분들은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외화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화예금을 하면 얘가 일로 올라가면서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작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바닥점을 건드리거나 최선의 경우는 이 바닥점까지 내려왔을 때 건드려야 가장 최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화예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외화예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터닝 포인트는 아니다. 물론 단기간에 무슨 급격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글로벌 휘청거릴 만한 어떤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건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화예금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게 지금 러시아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러시아 쪽으로 또 가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계신 분도 있겠죠. 그 새롭게 태어났던 산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투지폰만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산업 영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NS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생겼어요. 세 번째가 쉐일 산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에 있던 게 발전했거나 혹은 없던 게 새롭게 탄생한 그런 태동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의 수혜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수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정 부분 과거하고는 다른 트렌드를 거쳤다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말고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산업 시스템이 좀 더 발전돼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넘어가는 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향후에 계속 성과나 좋은 쪽을 보여줄게. 그게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 산업하고 전기차, 그린 산업 쪽이고 풍력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풍력으로 큰 수혜를 보는 섹터만큼 그렇게 경쟁력이 있거나 그런 산업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풍력은 저희 나라한테는 그린에너지 쪽에. 또 한 가지가 반도체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좋은 사이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패턴 쪽으로 다시 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센서나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쪽 때문에 그런 쪽, 반도체와 센서 쪽 이런 쪽들이 또다시 좀 더 발전되거나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의 섹터에 우리나라가 또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다시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한다거나 삼성전자에서 센서와 관련된 것도 소니를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센서 쪽은 소니가 가장 세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그때 이후에 스마트폰이 대규모로 계속 긍정적인 이슈를 보였던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없어서 옆으로 개걸음을 환율이 치고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업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해져서 결과적으로 이 환율이 여기가 아니고 바닥이 여기일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내려가서 여기까지 바닥을 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0원대 초반까지는 환율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외화예금을 하시려면 지금이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제 생각엔 좀 더 기다렸다가 1,000원대 중반이 깨져서 초반으로 내려갔을 때 외화예금을 해야 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때가 되면 외화예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원화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루블하고 우리나라 통화 간의 이 환율 움직임은 여기서 윗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루블화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MOEX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전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환해지가 없는
MOEX 주가 지수를 만약에 산다면 이걸 사서 루브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이 주식 올라간 거에 이익의 환차익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러시아 주가 지수를 살 때는 환차익에 대한 개념은 아예 접는 게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달러 베이스에서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RTS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RTS 쪽으로 들어가면 달러를 매수하는 거니까 달러 매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통화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간 것보다 올라간 이익을 환차 손이 그러니까 까먹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주가 지수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려면 정리해야 될 게 MOEX든 RTS든 어떤 형태로든 환해지가 되고 있는 러시아 주가 지수를 사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거기에 덤으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금 외화예금도 적정한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에서 좀 더 발전된 단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그런 다른 세 가지 산업 중에 한 가지 스마트폰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전기차나 혹은 수소 혹은 그 반도체와 센서 쪽에서 다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외화예금은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가 지수의 러시아 거를 보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들이 많이 올라서 주가 시장들이 많이 올라서 또 다른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을 저도 역시 찾았겠죠. 두저봤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이것도 캔들 차트로 바꿀까요? 자, 이 캔들 차트가 이게 MOEX 그러니까 러시아 주가 지수를 러시아 통화 루블화로 표시한 주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하노이입니다.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이게 그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저희 나라 코스피예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상해 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저점 여기 3월달 저점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MMO가 저점이 정확히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한 이 정도 수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나스닥 수준만큼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러시아 주가 지수 MOEX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왔고 보시면 상해 지수가 개걸음을 계속 치고 있죠. 못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하노이 지수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요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 섹터를 놓고 보면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는 섹터는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베트남 주가 지수를 잘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순환매 때문에 리밸런스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거 굉장히 빨리 올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다른 어떤 섹터로 넘어가려면 중국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 이머징 섹터의 주식시장을 고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유로 50이라거나 혹은 남미 쪽의 주가 지수를 고를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상대적인 안전성에 놓고 보면 중국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생각을 하고 사실 중국 지수를 선택했던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은 중국 지수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진핑 리스크가 있고요. 계속 시진핑이 어설프게 그 자기 국력을 휘둘러 가지고 전략외교인가요? 뭐 늑대외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휘둘러서 주변 국가들을 자꾸 무력이나 이런 것들로 짓누르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잘 먹히다가 그 다음에 1대1로로 초반에 출발할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 그 1대1로를 갔던 국가들이 부채에 휩싸여 있고 그 부채를 주면서 대규모로 중국 쪽에서 이익을 취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1대1로도 틀어져 있는 상황에 미국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데 그건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결과적으로는 경제 영역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벌어진 갭을 이 상해 지수가 메꾸러 갈 거라고 판단하고
저는 상해 지수 쪽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쪽에서 포커스를 두신 분은 러시아를 가셔도 되고 베트남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베트남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리그레션, 평균 회귀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위로 벌어졌거나 과도하게 밑으로 내려간 거는 결과적으로 큰 흐름상에서 가운데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벌어진 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너무 밑으로 떨어진 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평균회귀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고를 두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지수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보고 있죠. 최근에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가 약해지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리그레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그레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심리가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게 올라가면 비싼 걸 회피하고 좀 더 싼 것, 너무 그러니까 비싼 걸 회피하게 되고 또 동일한 상황에서 너무 싸면 그 싼 것을 매집하러 가기 때문에 그게 리그레션을 만드는 평균 회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스크바 부분하고 이제 외화의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섹터로 어디로 넘어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건드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